죄송해요, 어머니. 요양원이에요. 어쩜 그렇게 자기 생각만 하세요? 자식들을 위해서 좀 양보하시면 안 돼요? 차 돌려. 당장 집에 가자. 인연이. 네가 지금 시어미를 강제로 버리겠다는 거냐? 네, 맞아요. 할머니가 핸드폰을 찾으려 했으나 이미 둘째 며느리가 손을 썼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집에 가자. 나 여기서 살기 싫어. 전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싫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어떨지 몰라도 전 늙으신 어머니 병수발 더는 죽어도 못하겠다고요. 세월이 흐르면 변하는 것은 계절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식과 가족의 구성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고대 중국의 사자성어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항상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하는 가족 구조 속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이해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고 현실을 극복하기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정자 할머니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한 번의 클릭으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인생 편지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했던 가족의 일상은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얼음장처럼 굳어졌습니다. 홍정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는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성우야, 이 일을 어쩌냐? 너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작은 아들의 눈은 놀란 사슴처럼 커졌습니다.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큰아들은 거센 바람에 부러진 나무 마냥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심장마비이신 것 같대. 어머니 모시고 먼저 가 있어. 작은 아들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의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오빠, 앞으로 엄마 어떡할 거야? 아버지도 안 계신데. 큰아들의 마음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하도 갑작스러워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 큰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떡하긴요. 혼자 사셔야죠.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막내딸의 말은 겨울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쓸쓸했습니다. 내일 모레 칠순이 정정해요? 노인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큰며느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아가씨 무슨 말씀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요. 어쨌든 이참에 엄마 모실 생각하세요. 막내딸은 절박했습니다. 큰며느리는 마음의 문을 닫은 듯 무감정하게 대꾸했습니다. 갑자기 모시라는 건 좀 곤란하죠. 각자 생활이 있는데. 작은 며느리는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요. 우선은 혼자 사시라고 하고 자주 가보면 되잖아요. 얼마나 자주요? 한 달에 한 번이요? 막내딸의 목소리는 격앙되었습니다. 큰며느리의 대답은 차가운 겨울 바람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걱정이 되면 아가씨가 모시면 되잖아요. 댁으로 모셔가면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작은 아들은 분위기를 전환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말도 잘 알았으니까 좀 진정해. 형이랑 나랑 잘 해결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큰아들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혼자서 괜찮으시겠어요? 차라리 저희 집에 며칠 와 계시겠어요? 작은 아들의 제안은 찬 바람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봄날 같았습니다. 홍정자 할머니는 걱정 말어. 난 여기가 제일 편해. 내 걱정들 말고 얼른 가서 쉬어. 큰아들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그럼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저희 집 여기서 가까우니까 금방 달려올게요. 작은 아들의 말은 봄비처럼 따스했습니다. 홍정자 할머니는 다들 가라며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걱정이 할머니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의 마음으로 어머니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홍정자 할머니는 자신이 힘들 때마다 아들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화는
아들들에게 불만의 씨앗이 되어 점점 싹을 틔웠습니다. 큰아들에게 걸려온 전화는 어머니의 외로움과 불안을 담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어. 얼른 집에 좀 와봐라. 누가 자꾸 집에 찾아오는 것 같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겨울바람에 휩싸인 나뭇가지처럼 떨렸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의 불안을 달래주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신문 배달원의 오해였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걸려온 전화는 거실 등이 나갔는데 내가 갈아보려다가 그만 삐끗해서 넘어졌지 뭐니. 둘째 아들은 걱정이 가득한 마음을 안고 어머니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힘들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생각해 기꺼이 들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다음 요청은 둘째 며느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변기가 막혀 물이 넘칠 지경이 된 것이습니다. 어머니, 사람 불러요. 뭐가 꽉 막힌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어떻게 뚫어요?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빙판 같은 오해와 답답함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홍정자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 살기 어렵습니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사는 이 집을 처분해서 살림을 합치면 어떨까 하는데 그 순간 둘째 며느리와 둘째 아들은 어머니의 집 시세를 알아보며 적극적으로 할머니를 모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 전세금 뺀 돈과 어머니의 집을 합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로 한 그들의 결정은 긴 겨울을 지나 꽃이 피는 봄날의 약속처럼 희망찼습니다. 힘들어도 해야지. 둘째 며느리의 말은 새로운 시작을 앞둔 가족의 각오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달은 집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은 듯 가족의 모임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부부와 둘째 아들 부부는 어머니의 집에 모였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걱정의 무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거처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더 이상 어머니를 혼자 계시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가 큰아들이니까 저희가 모실게요. 그러나 둘째 며느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빈집에서 집 지킬 일 있어요? 저희가 모실게요. 아직 우리 여기 어리니까 손주 재롱도 좀 보시고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을 노을처럼 서글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나도 종일 혼자 있는 거 정말 못하겠다. 이 말 한마디로 어머니의 쓸쓸함과 외로움이 짙게 배어나왔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다시 한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안 그러시겠어요? 저희 집에 오시면 그런 걱정은 절대 없어요, 어머니. 홍정자 할머니는 결국 둘째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럼 둘째 내서 살지 뭐. 어머니의 말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니? 라고 물었고 둘째 아들은 걱정 마, 형. 열심히 모신다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겨울밤의 별빛처럼 조용하지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홍정자 할머니는 둘째 아들 부부네 집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가져온 변화는 둘째 며느리와 어머니 사이에 예상치 못한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처음의 화합과 기대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족이라는 바다에서 파도는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거칠게 일렁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새벽의 고요가 집안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곧 활기찬 아침의 분주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홍정자 할머니의 손길이 부엌을 가득 채우며 새벽이 허락한 시간을 활용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명을 깨우는 태양처럼 따스했고 그 마음은 가족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희미한 빛 속에서 퍼져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새벽의 고요를 깨우는
첫 새벽 노래처럼 조심스럽고 놀란 듯 했습니다. 어머니, 언제 이걸 차리셨어요? 둘째 아들의 목소리는 감탄과 놀라움이 섞였습니다. 그의 말은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향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홍정자 할머니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늙으면 원래 아침잠이 없다. 너 좋아하는 달래 된장찌개 끓였어. 식기 전에 어여 먹고 나가. 그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람 원래 아침밥 잘 안 먹어요. 어머니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모를까봐? 그녀의 목소리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식을 키워온 자신감과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둘째 며느리의 얼굴에는 못마땅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부딪히는 파도처럼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그날 홍정자 할머니는 빨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니, 양말이랑 속옷을 어떻게 같이 세탁기에 돌려? 그녀의 목소리는 가을 거센 바람처럼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도 이해지지 않고 한마디 했음이니다. 요즘 세제들 워낙 살균 기능이 좋아서 괜찮아요. 그들의 대화는 겨울철 얼어붙은 강물처럼 서로 다른 생각과 방식으로 인해 흐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서로 간의 불만이 쌓여갈 때쯤이었습니다. 홍정자 할머니에게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 있었습니다. 김포의 한적한 땅, 그곳은 한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 서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온한 일상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전화 한 통이 가족의 삶을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여보세요. 뭐라고요? 김포 땅이 담보로 넘어갔다고요? 둘째 아들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습니다 하는 듯 떨렸습니다. 막내딸내 박서방이 가족의 땅을 담보로 급전을 빌린 것이었습니다. 마치 태풍이 불어닥친 듯 가족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는 불안과 분노가 섞인 채로 터져나왔습니다. 홍정자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박서방이 하도 급하다고 하여 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것뿐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녀린 가지에 맺힌 이슬처럼 흔들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박서방, 이 자식을 그냥...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보지만 막내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이 분명히 한 두 달만 융통하면 된다고 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희망을 찾으려 애쓰는 듯 했지만 둘째 며느리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어머님, 그걸 믿으세요. 아가씨네 벌써 도망가고 없다고요. 그녀의 말에 홍정자 할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어머니 갑자기 쓰러지시면 안 돼요. 둘째 아들의 절규는 병원 복도를 울렸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진단을 전달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다행히 혈관의 일부만 손실된 상태인데요. 그래도 부분적 마비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가족은 어머니의 병상을 둘러싸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퇴원한 홍정자 할머니는 둘째 아들네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간병인을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간병인을 들이며 어떻게든 어머니의 삶을 지켜보려 했지만 홍정자 할머니는 그들의 노력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당장 나가 이거사! 어머니의 목소리는 노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간병인들은 하나 둘 떠나갔습니다. 이 여편네가 지저분하게 음식을 다 흘리면 어떡해? 안 먹어! 어머니의 거부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절망적으로 간병인에게 호소했습니다. 좀만 참아주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가시면 저 큰일 나요. 하지만 간병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떠났습니다. 계속되는 둘째 며느리의 성화에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습니다.
둘째 아들 부부와 첫째 아들 부부가 모여 앉아 있었지만 그들 사이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떠 있는 달처럼 각자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서지는 가을잎처럼 약하고 떨렸습니다. 형수님이 좀 도와주세요. 간병인들도 못 견디고 모두 그만뒀거든요.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은 마치 긴 겨울밤을 홀로 견뎌내야 하는 작은 새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큰아들이 답했습니다. 정호야, 나 영국으로 교환교수 가게 됐어. 둘째 아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뭐, 영국? 그의 반응에서는 예상치 못한 눈보라를 맞닥뜨린 듯한 당황함이 엿보였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부드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한 3, 4년 정도래요. 그나저나 동서한테 미안해서 어쩌나.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재수 씨한텐 할 말이 없네요. 면목 없습니다만 어머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 노릇 제대로 못해서 미안합니다. 용돈은 보내줄게. 그의 사과는 늦가을 비에 젖은 흙길처럼 진흙탕이 되어버린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고자 하는 시도였습니다. 그렇게 아무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큰아들은 영국하고 막내딸은 도망가고 우리만 이게 뭐냐고. 그녀의 말에서는 겨울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처럼 폭풍 후의 전조가 느껴졌습니다. 어쩌겠어. 둘째 아들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요양원에 보내자. 응? 유양원? 그의 반응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얼음처럼 얼어붙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집 돌아가는 꼴을 봐. 이게 사람 사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날 낳아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 그렇게 둘째 며느리는 하루하루 간신히 참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가을의 끝자락, 햇살이 따스한 오후였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저녁 준비를 위해 잠시 슈퍼에 다녀오겠다며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집안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 고요를 깨고 할머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손주를 불렀습니다. 혁아, 혁이는 할머니의 부름에 할머니 화장실 가시게요? 라고 물었지만 홍정자 할머니는 우리 손주 얼굴 보고 싶어서 나왔지. 우리 혁이 뭐 하고 있었니? 배고파서 컵라면 먹으려고요. 이에 홍정자 할머니는 타박하듯 아유, 그런 걸 왜 먹어? 이 할미가 얼른 맛있는 국수 삶아줄게. 그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혁이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할머니 혼자 드실 수 있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뜨거워서 안 돼. 하지만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미끄러져 뜨거운 냄비에 내용물이 쏟아졌고 그것은 혁이의 발에 떨어졌습니다. 아픔과 놀람의 순간 슈퍼에서 돌아온 둘째 며느리가 상황을 목격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홍정자 할머니는 당황한 가운데도 된장 없냐? 태인되는 된장이 약인데. 라고 대답했지만 둘째 며느리는 혁이를 병원에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치료 후 집으로 돌아온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다스리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 둘째 며느리의 노여움, 그리고 둘째 아들의 책임감이 충돌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제안했지만 둘째 아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아들이기 전에 내 남편이잖아. 나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줘? 라는 말에 둘째 아들은 그 정도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라고 반박했습니다. 며칠 뒤의 아침, 집안은 평화로웠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안함과 죄책감을 담아 어머니를 위한 진수성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봄바람에 흔들리는 벚꽃잎처럼 섬세하고 불안정했습니다.
홍정자 할머니는 눈앞에 펼쳐진 밥상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웬일이냐 네가. 둘째 며느리는 그 놀라움 속에서도 슬픔과 미안함이 서려 있는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죄송했어요. 어머니, 변변히 반찬도 제대로 못 해드리고 아침 식사 후 집안은 여행의 분주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헐레벌떡 여행 가방에 어머니의 짐을 잔뜩 꾸렸습니다. 어머니의 물음에 둘째 며느리는 당황한 듯 그러나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여행 가려고요. 봄도 되고 했는데 하루 종일 집에 갇혀서 답답할 것 같아서요. 그러나 그 여행의 목적지는 어머니가 예상치 못한 곳이었습니다. 요양원 앞에 도착했을 때 둘째 며느리의 말은 마치 차가운 겨울바람과도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요양원이에요. 어쩜 그렇게 자기 생각만 하세요. 자식들을 위해서 좀 양보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의 분노와 두려움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차 돌려. 당장 집에 가자. 인연이. 네가 지금 시어미를 강제로 버리겠다는 거냐? 그러나 둘째 며느리는 그 폭풍 속에서도 한 점의 빛처럼 단호했습니다. 네, 맞아요. 할머니가 핸드폰을 찾으려 했으나 이미 둘째 며느리가 손을 썼습니다. 이 순간 어머니의 간청은 겨울 끝자락의 마지막 눈송이처럼 애처로웠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집에 가자. 나 여기서 살기 싫어. 그러나 둘째 며느리의 결심은 굳건했습니다. 전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싫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어떨지 몰라도 전 늙으신 어머니 병수발 더는 죽어도 못하겠다고요. 그날 저녁 둘째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할머니가 집에 없는 것이 의아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 어디 가셨어? 당신 설마 진짜 요양원에 모신 거야?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래, 당신 미쳤어? 둘째 아들의 목소리는 놀람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엄마니까. 우리 엄마 아니고 당신 엄마니까. 그 순간 둘째 아들의 손이 둘째 며느리의 뺨을 시원하게 후려쳤습니다. 뺨에 가해진 힘은 감정의 격동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왜 때려? 뭘 잘했다고 되려 큰 소리야. 둘째 아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난 어머니 며느리기 전에 애 엄마고 당신 마누라야. 근데 내가 왜 모든 걸 버리고 어머니 수발을 들어야 해? 왜? 둘째 아들은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행위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신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강제로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건 절대 용서 못해. 빨리 말해. 어머니 어디에 모셨어? 어디야?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거부했습니다. 싫어. 절대 말 못해. 결국 둘째 아들은 어머니의 위치를 알아내고 양로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했고 의사는 이미 뇌 손상이 있었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막내 딸이 도착해 상황을 물었습니다. 오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둘째 아들은 면목이 없는지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 모시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어떻게 시어머니를 강제로 요양원에 집어넣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둘째 며느리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아가씨는 그동안 뭐하다 이제 오세요? 어머니 처음에 김포 땅 날아가서 충격에 쓰러지신 거잖아요. 기막혀 왜 이 모든 걸 내 탓을 해요? 언니야말로 엄마 병수발 들기 싫어서 강제로 요양원 넣은 거잖아요. 막내 딸이 받아쳤습니다. 그만들 좀 해. 어머니 쓰러져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가족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다툼과 비난 속에서도 결국 홍정자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뒤 둘째 부부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함께 떠난 듯한 정적이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잔인하게도 떠난 사람의 사정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며느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 방은 우리 혁이 공부방으로 하면 되겠다. 그치? 그녀의 눈길이 아들 혁이에게로 향했을 때, 그는 종이 위에 열중하여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 뭐 그리는 거야? 며느리의 질문에 혁이는 눈을 빛내며 답했습니다. 20년 후 내 모습이에요. 학교 숙제예요. 이게 저고요. 이건 제 부인. 그리고 얘는 제 아들이에요. 그의 말에는 미래에 대한 순수한 꿈과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엄마는 어딨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혁이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엄마는 요양원에 있어요. 뭐? 며느리의 놀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놀람은 단순한 의아함을 넘어서 자신이 어떤 미래를 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혁이는 더 이상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할머니 요양원에 보냈잖아요. 늙으면 요양원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의 말에는 어린이 특유의 순진함과 논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둘째 며느리의 마음에는 무거운 짐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아들에게 어떤 미래를 그리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미래가 과연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홍정자 할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난 뒤 든 생각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